비전동이에요. 비전동. 시작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저출산 특집, 저출생 특집. 우리에게 이미 열려진 미래, 이미 다가온 미래, 정해진 미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해결했더니 해결 거의 분들 많으시고 머리 빠개지는 줄 알았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3, 4부 해달라는 말씀들이 뭐 적진 않으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조회수로 대답을 해주셨어야죠. 1인당 500번은 말할 것 같아요. 조회수 10만 되는 순간 저희가 3, 4부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실까봐 제가 좀 배려 좀 해드리고 댓글 보다 보니까 이지선 이혼만 기다린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이혼을 기다리시는군요. 네. 오늘 책 내용 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시죠. 그 댓글 보면서 저는 또 해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가지 논리적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이죠? 하나는 돌싱이 된다고 너한테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돌싱 되면 뭐? 그게 해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논리적으로 됐다는 거지. 논리적이 됐다.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 이게 진심이라면 굳이 이혼까지 기다려야 될까? 왜 사람이 좀 더 진취적이지 못할까? 이혼으로 만들면 되잖아. 진짜 쓰레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감을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정영진님 이혼하길 기다리지 마시고 대시하십시오. 무슨 막말이 이러다. 저는 뭐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쉬운 남자가 결코 아니니까요. 어려울수록 또 성취감은 커질 수도 있겠죠? 네. 자,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사랑 얘기를 나누는 게 결국 이제 출산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저출생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저출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뭐 저출산이라고 하면 취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우와. 낳는 여성들 혹은 어머니들께 너무 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출생 아이 중심으로 산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저출생을 쓰자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단어가 됐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멸망을 시작했다. 이런 분들 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6만 명인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될지는 미래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아주 심각한 이 저출생 문제는 이건 자명한 거고요. 이미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한 책이 있고, 그렇죠. 네, 그 책을 이제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은 인구라고 보죠. 인구만큼 이게 정확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개인이 속한 세대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사회를 사실 사람의 머릿수만 가지고 보면 제일 단순 명료하거든요. 우리 이미 그 머릿수가 태어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성인이 되면 대충 20년 뒤에 어떤 패턴이 나올지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인구에 대한 인구수를 헤아리는 학문, 인구학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이제 보건대학원에 보면 그 인구학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2016년에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래는 지금 정해져 있다. 꽤 베스트셀러죠, 책이. 정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시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예를 들어 대학 교육의 문제, 대학 입시의 문제, 아파트 가구 문제, 그리고 군사력을 어떻게 이제 모자란 인원을 충원할 건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짚어내고 해서 상당히 인기를 모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2016년에 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2002년부터 신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4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년만 잘 유지하면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가정했는데 2017년에 벌써 30만 명대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로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진 거죠. 몇 년 사이에.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네,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국 저출생,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왜 관련이 있냐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없으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이 분자는 그대로인데 부모가 줄어드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령사에서 초고령사로 가는 속도가 지금까지 세계 최고였던 노화 대국이 일본이잖아요. 네. 지금 일본이 한 25%, 26% 정도 65세 이상 인구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일본도 30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고령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는데 우리는 거의 20년 안에 그냥 그러니까 세계 최고 속도로 지금 빨리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K 노령화, K 고령화도 역시 전 세계 최고. 정말 모두 다 빨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인구의 문제에 대한 불안을 이제 공포 산업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쓴 것 같은데, 근데 그 책 하나하고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국가의 멸망이랄까, 인구자체의 멸종 위기 이렇게 말들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물론 필요한 복지정책 같은. 그래, 알았어요, 어머니? 아이, 알았슈?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출생률이 크게
크게 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런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프로님은 왜 세명이었어요? 저는 미개한 거죠. 아, 최근에 연구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는 선진 무기일수록 적게 낳는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성의 사회 진출을 할 만하고 그럴수록 이제 여성이 적게 낳으려고 하고 안 낳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다 봤는데 최근에 연구를 물론 몇몇 나라 스웨덴이나 그 몇몇 나라를 상대로 한 연구를 보면 그 일종의 그 유엔이라는 그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할까요? 그 지수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게 0.9를 넘어선 나라들이 몇 몇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높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나라가 없는 기준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 0.9 기준을 넘어서는 나라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출산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금 패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정프로님 같은 경우도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가 그럴 수도 있죠. 나라를 개인으로 바로 적용하기 좀 그렇습니다. 살만하다고 지금 수습되는 거죠. 살만하구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들을 최대한 제거해보니까 그래도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네, 뭐 그건 또 충분히 다를 수 있겠네요. 자, 여튼 많이 난다고 미개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 욕심 좀 많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좀 됐었고 원래 그래서 넷을 낳고 싶었는데 넷까지 조금 우리가 좀 있어서 셋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정해진 미래라는 책 그걸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우리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들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건강들 가운데 특히나 그 어르신들 보면 다들 이렇게 길 한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척추의 협착증 같은 게 있는 경우도 그게 많이 쉬시거든요. 네. 다리가 이렇게 한쪽에 막 디스크가 있거나 이러시면 다리가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고 오래 걷지 못하십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척추의 문제가 생긴 직접적인 이유겠습니다만 그 근원을 찾아가면 역시 발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의 건강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여기가 원평동이죠. 평택시 원평동. 인구 센서스라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국가가 5년마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게 없으면 제대로 우리가 국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거든. 입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인구를 잘 우리가 분석하느냐가 결국은 우리뿐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제 삶의 지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영태 교수님의 이 정해진 미래 이런 책들을 보면 결국 뭐 굳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회사를 가야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곳에 살아야 되느냐 어떤 차를 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인구 통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인구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답이 보인다. 네, 답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되나 이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뭐 이럴 때 가장 그럴듯한 혹은 가장 뭐 명쾌한 답을 주는 게 저도 이제 인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주식시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 결정지는 거는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리에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 역사와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는 다양한 문명의 흥망성쇠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시작과 몰락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또 어떤 문명의 운명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조차 거의 남기지 않고 문명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문명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명들은 어떤 과정의 몰락을 겪었고 왜 완전히 쇠락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갑작스럽게 몰락해버린 9개의 문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야 제국은 한때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에 위치했었습니다. 그 당시 마야인들은 수학, 건축, 공학적 능력으로 유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 평택시 고동면입니다. 도로뿐만 고동면.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계단식 농장 사이에서 마야 문명은 몇 가지 인상적인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좋은 일들은 끝이 있었습니다. 서기 900년경 마야 문명은 급격한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불가사의한 이유로 문명 자체가 멸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담소가 아마도 그 지역의 심각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 전체에서 계속되었던 전쟁과 기근 비행기 엔진이에요. 와. 마스타리 구독. 약 600m 앞 표덕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4시 42분이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방에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표덕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도착해가지고 11시간 42분 동안 휴식을 취한 거예요. 휴식은 다 알고 있을 있죠. 8시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8시간 안에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약 70m 여기서 우회전인데 시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에 전방에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시간에 평택 여기가 고덕인가? 고덕 평택 고덕 IC가 있죠. 평택 고덕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1m 앞 고속도로로 진입.